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골로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이재복이 웃으며 감상자를 아들에게 내밀리다. 그때 젖은 상자 밑이 터져감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직원들이 쳐다봅니다. 이준혁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감을 상자에 주워 담아 통째로 로비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서울엔 돈만 주면 더 좋은 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이재복 손이 멈춥니다.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갑니다. 쓰레기통에서 감을 하나씩 다시 꺼내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이준혁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면 저 모르는 척 할 겁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재복이 품에 감을 안은 채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려 합니다. 이준혁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로비에 혼자 남은 이재복은 품에 감을 안고 서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유리문 밖을 바라봅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 갈라진 손등, 그 손으로 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37년 동안 아들 몰래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1967년) 충남 시골입니다. 이재복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겨울 새벽은 너무 추웠습니다. 입김이 방 안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수님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논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입니다. 가뭄도 버텼고 홍수도 버틴 논입니다. 오늘 그 논을 팔아야 합니다. 아들 학비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준혁이 하나만큼은 사람 만들어야겠습니다. 논을 팔던 날, 이재복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박수님은 새벽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물을 팔았습니다.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재복은 공사판을 돌았습니다.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이 다 찢어졌습니다. 둘이 합친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학비는 꼬박 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수님이 찬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물에 말아 드세요? 박수님은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게 맛있어. 하지만 밤늦게 이재복이 봤습니다. 박수님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걸 둘은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아들은 굶으면 안 돼. 겨울이 왔습니다. 이준혁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가다가 눈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날이 어둡기 전에 이재복은 몰래 읍내에 갔습니다. 며칠 일한 품삯으로 운동화를 샀습니다. 본인은 고무신을 꿰매 신었지만 아들을 위하여는 새 신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년 뒤 이준혁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는 손을 놓지 못합니다. 객지에서 밥 굶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두 분 모실게요.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재복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그날 밤
이재복은 논둑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이준혁은 부모님 내복을 사왔습니다. 이재복은 그 내복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찢어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그마저 짧아졌습니다. 이재복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한 날마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지만 빈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재복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재복은 한참 문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오래 만졌습니다. 마치 아들 얼굴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1996년 이준혁이 부장이 된 해입니다.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재복이 자네 아들 출세했다며. 축하하네. 이재복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깃이 다 다른 옷이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미리 전화라도 하고 가세요. 아들 좋은 날인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들 얼굴 한번 잠깐 보고 올 거야. 서울 강남 한 빌딩에서 이준혁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아버지 옷을 봅니다. 운동화를 봅니다. 직원들을 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런 거짓골로 회사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구나. 그날 밤 서울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아버님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들 집으로 오는 길에 며느리를 만나 며느리가 옷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복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들에게 짐이 되는지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재복은 아무도 모르게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계속 창밖만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제3막 2001년 겨울입니다. 시골집 마당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박수님은 연탄불 위에 국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은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재복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린 괜찮아.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재복 표정이 달라집니다. 잠시 긴장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잠깐만 집 담보를 쓰면 됩니다.
딱 6개월이면 끝납니다. 박수님이 작게 웃습니다. 이재복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준혁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그래.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재복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괜히 마음이 좀 그렇네. 우리 아들이잖아요. 설마 부모 등치겠어요? 사흘 뒤 이준혁이 내려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새벽부터 갈비찜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식탁을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재복은 돋보기를 꺼냅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으려 합니다.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재복 손이 멈춥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박수님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준혁이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리겠네. 하지만 이준혁은 웃지 않습니다. 서류만 챙깁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벌써 가려고? 갈비찜은 먹고 가. 엄마, 시간이 없어요. 한 숟갈만이라도 먹고 가. 다음에 먹을게요. 그렇게 떠납니다. 차가 골목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상위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수님이 혼자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다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바빴나? 이재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오막 2003년 봄입니다.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재복 어르신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채무 관련해서 왔습니다. 이재복 얼굴이 굳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담보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이준혁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이재복 이름이었습니다. 이재복은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야. 하지만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짧은 문자 하나가 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재복은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매일 꺼내봤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문장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서울에서 잘 나간다더니 어찌 된 거야? 결국 아들 때문에 집까지 난리네. 이재복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 말을 하면서도 이재복은 담장 뒤에 숨어 한참 울었습니다.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박수님은 몰래 그 딱지를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붙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날, 박수님은 부엌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독대를 만졌습니다. 부뚜막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준혁이 키웠는데 여기서 이재복은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제육막 같은 해겨울입니다. 이재복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보며 말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해야죠. 하지만 이재복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합니다. 왜요? 왜 자꾸 참기만 해요? 준혁이 사업 힘들다잖아. 박수님이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 걱정만 하다 죽을 거예요? 이재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병원 복도 자판기 앞. 이재복은 1,000원짜리 하나를 오래 만집니다. 커피를 사려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날 밤, 이재복은 혼자 장부를 정리합니다. 아들 등록금, 하숙비, 군대 면회비, 서울 월세 보탠 돈, 모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재복은 숫자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잣말합니다. 그래도 아깝진 않았다. 제칠막 2006년 여름입니다. 박수님이 마당에서 쓰러집니다. 여보, 수님이 119가 도착합니다. 응급실. 이재복 손이 계속 떨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준혁아, 너 엄마가 쓰러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그래, 일 봐야지. 전화가 끊깁니다. 응급실 복도. 이재복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간호사가 지나갑니다. 보호자분 혼자세요? 이재복이 웃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흘 뒤, 이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옵니다. 왔니? 왔냐? 그 두 글자 안에는 섭섭함도, 반가움도, 포기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몰랐습니다. 제8막 2010년 추석입니다. 손자 민재가 뛰어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이재복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날 박수님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을 차립니다. 갈비찜, 전, 식혜, 손자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 최지연이 말합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자. 여기 너무 답답해. 민재가 갑자기 말합니다. 엄마가 여기 냄새난댔어요. 순간 조용해집니다. 박수님 손이 멈춥니다. 최지연 표정이 굳습니다. 민재야, 왜요? 엄마가 차에서 그랬는데. 이재복이 억지로 웃습니다. 시골은 원래 흙냄새 나는 거다. 괜찮다. 그날 밤, 박수님은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가족은 일찍 떠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지. 어머니 민재 학원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차가 떠납니다. 이재복은 손을 흔듭니다.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못 먹었네. 우리 먹으면 되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의 먹지 못합니다. 제구막 2012년 겨울입니다. 이재복은 혼자 쓰러졌습니다. 벅수님은 그날 외출 중이었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만 왔습니다. 사흘 장례가 끝난 뒤 이준혁은 아버지 방을 정리합니다. 낡은 라디오,
해진 점퍼, 그리고 침대 및 사과 상자 하나, 노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준혁이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등록금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소 팔고 마련, 준혁이 모르게, 군대 편지도 있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습니다. 수십 번 읽은 흔적입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재복 본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지 안쪽에 볼펜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목, 손대지 말 것. 이준혁이 멈췄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개설일이 보였습니다. 1975년 3월 5일. 이준혁이 서울로 떠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은행에 가서 만든 통장. 아들한테는 평생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통장. 입금 기록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00원, 700원, 1200원, 5000원, 2만원, 5만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그 해에도, 어머니 병원비를 혼자 내던 그 해에도 입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은 이재복이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잔액은 342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맨 뒤 접어놓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배움이 짧았던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준혁아, 이 돈 손대지 마라. 네가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모아뒀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이준혁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준혁아, 아버지는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웠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직원들 앞에서 너 체면을 깎아내려 너무나 지금도 미안하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 난 너를 믿었어. 왜냐하면 넌 나에게는 전부였으니까. 준혁아, 네 어머니 살아 계실 동안 잘해줘라. 그 사람은 평생 네 걱정만 하다 산 사람이다. 아버지가...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준혁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기 시작합니다.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오래, 아주 오래. 장례 마지막 날, 이준혁이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감나무가 보입니다. 그 순간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매년감 상자를 보내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받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게 반송됐던 감 상자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이준혁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천대했던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옆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입이 천천히 열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가 봅니다. 작은 시골집, 붉은 감나무, 혼자 남은 아들, 그리고 끝까지 아들을 믿었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